예,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 배양수 교수입니다. 저는 그 베트남 문학을 전공해서요. 오래간만에 이제 여기 발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사회과 쪽, 또 정치, 경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인문학 쪽에서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또 제 전공이고 그래서 베트남 소설책을 통해서 보는 베트남 문화를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이 책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황민덩이라는 소설가고요. 이분이 쓴 신의 시대라는 베트남 말로는 터이과 탱터인데요. 이 책이 2008년도 여름에 나왔는데 인쇄해서 배포 직전에 판금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판금 상태인데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불법 인쇄된 책들이 수십만 권이 팔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 책이 그래도 어떤 사학에 이게 거의 뭐 65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소설인데 4개국어로 번역이 됐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베트남 문화 일부를 오늘 좀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우리 정호재 박사님하고 정치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 집에 가서 찍은 건데요. 자기 번역본과 책을 이렇게 도자기에다 누가 도자기 하시는 분이 인쇄를 해서 줬다고 큰 도자기가 서재에 꽂혀 있더라고요. 이 책은 불어판이 번역본이 2014년도 11월에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뒤에 한국어판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한국어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3월에 일본어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중국어판이 나왔는데 중국어판은 나오자마자 여기도 판매 금지 및 3,000권 인쇄를 했는데 회수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제가 듣기로는 가장 먼저 번역을 시작한 것은 중국어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 선생님이 거기도 교수인데요. 번역자가 번역을 다 했는데 여기 소설을 읽다 보면 모택동 얘기가 조금 나와요. 아주 조금 나오는데 그것을 삭제하라고 해서 받아들여주지 않자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러다 어떻게 하다 인쇄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회수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가 황민등은 48년생이니까 지금 75세고요. 75세, 지금 우리나라 76세죠. 하노이 사범대학교를 지리학과에 입학했고요. 저 비엣박 자치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의 호지민이 프랑스 식민지 시대 때 저항운동을 했던 지역이에요. 자치구. 거기에서 산악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교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신문과 잡지사 기자를 했고요. 1979년에 겨울들판이라는 소설로 데뷔를 하겠고 그 뒤로 굉장히 좀 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17권의 소설과 15권의 단편이나 르포 수필집 같은 걸 했는데 지금 이때가 2020년이니까 이 뒤로도 이분이 지금 한 두세 권을 소설을 더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되게 그리고 현실적인 소설들, 농민과 관련된 소설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것은 이게 그러니까 이분의 이 신의 시대라는 책이 아주 불법으로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베트남에서 그 쩐영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쩐영닷컴이에요. 자기 개인이 쩐영닷컴 문학상이라는 걸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시상을 했는데 첫 해에 이분하고 또 하나는 역사 소설을 쓴 분 두 사람이 하게 됐고요. 지금 옆에 사진에 보면 파라솔 밑에 앉아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한국문화원 하노이에 있는 한국문화원 마당이에요. 마당. 거기를 빌려서 기습적으로 이분들이 시상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서는 개인의 문학상이라든가 이런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미리 공표가 됐다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걸 우려해서 시상식 1시간 전에 문자로 이제 문인들한테 돌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문인들이 참석을 해서 시상식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사진을 수집을 한 겁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는 땅의 족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베트남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로 38부작 드라마로 제작돼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이제 이분이 신의 시대에도 배포가 금지됐지만 아예 그냥 베트남에서 출판하기 어려운 소설들을 외국에서 출판했는데 웅웬키라고 하는 원기라는 역사 소설인데요. 이것은 미국에서 베트남어로 출판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텔토딕 그리고 적대 세력이라는 소설인데 이것은 프랑스에서 찍었어요. 베트남어로. 이 책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명으로 현재 살아있는 모든 정치인이나 작가들은 실명으로 소설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도 겨우 한 몇 권을 이렇게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선물을 받아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신의 시대의 한국어 번역본 시인 강을 건너다를 보도록 2015년 10월 10일 도서출판 B에서 나왔고요. 제목을 시인 강을 건너다. 왜 신의 시대를 이렇게 바꿨느냐. 이게 이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작가가 베트남에서 출판사에 넘길 때 원래 자기가 정한 제목은 졸 강을 건너다. 장기판의 졸 강을 건너다. 왜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알지만 베트남의 장기판은 이 가운데가 강처럼 터져 있습니다. 줄로 이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를 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졸이 강을 건너다 이런 이야기인데 베트남 단편 소설 중에 강을 건너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좀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졸 강을 건너다가 있는데 졸 강을 건너다 좀 겹친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기들이 임의로 이 소설에 나오는 시의 제목이에요. 신의 시대라는 시의 제목을 소설 속의 시의 제목을 책
제목으로 선택해서 출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신의 시대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혹시 이게 그 종교 관련 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원제로 그럼 돌아갈까? 졸 강을 건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졸이 강을 건너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인 강을 건너다. 졸 대신에 시인 강을 건너다. 이렇게 바꿔서 된 겁니다. 그 작가 머릿말에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용기로 극복했고 또 그 엄청난 상실의 아픔이 최근까지도 존재했었다. 그래서 베트남의 풍속 그리고 문화, 삶의 방식과 꿈 같은 것을 한국 사람들이 아마 이 책을 읽게 되면 친숙하고도 낯익은 느낌으로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두껍어서 읽기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북베트남 홍화델자 지역 농촌 명문가에서 약 50년 동안 벌어지는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가족사가 베트남 현대사와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프랑스 식민지 투쟁부터 해서 1945년 8월 혁명, 그리고 토지개혁, 인문가품운동, 남북전쟁과 통일, 남부개혁과 그리고 그 탈출, 포트피플이죠. 그리고 도이머리까지 베트남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이 소설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어서 사실 베트남 특히 그 북베트남의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워낙 그 베트남의 큰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여기에 나오는 사건만 다뤄도 굉장히 긴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제가 그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중요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면 이제 여기 첫 장에 자기 가문의 사당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문이 웅엔비 사당인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트남은 이름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배양수다 그러면 같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돌림자라고 할까요? 가운데 이름까지 성과 가운데 이름이 다 같아요. 아버지나 자식이나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글자만 달라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네 이름 뭐냐? 그러면 마지막 글자만 얘기합니다. 너의 성과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이 풀네임을 얘기하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글자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름이 내자인 사람도 있던데 그거 어떡하냐? 그런 사람들은 대개 마지막 두 글자가 한 단어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두 자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를 보면, 이 소설을 보면 이제 가족과 조상 숭배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당 건립을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당을 건립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조상 숭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조상에 대한 경의와 가문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노력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조상 숭배의 중심지인데 가족의 가문의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지금도 제가 여기 사진 뭐 그렇게 잘 안 보일 겁니다. 작아서. 저기 보면 베트남 부이 가문 사당인데요. 현대식으로 시멘트로 바닥 해놓고 다 지은 건물인데, 저게 부이는 베트남 한자로 하면 배가예요. 배가. 배씨.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도 배씨 종춘이 그 페이스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가입을 해갖고 한 번씩 보면 자기들 행사하는 거 이런 걸 올리고, 가물이 유명한 사람들 뭐 이렇게 승진하거나 하면 그 올리고, 굉장히 우리보다도 더 훨씬 더 강하게 그 가문 결속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당이 하나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워낙 베트남 멀기 때문에 남쪽에는 또 남쪽 나름대로의 자기들 사당, 자기 그 집안의 사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배시 중에는 이 사당을 건립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FPT, 베트남의 그 유명한 IT 그룹이죠. FPT 부회장이 배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이 사당을 건립을 할 때 많은 그 도네이션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얘기지만 이제 베트남의 이런 그 베트남 사람들의 사당, 제사, 조상 숭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이제 그 장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장례는 베트남 사람들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옛날에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인데, 이것을 표현하는 베트남어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죽음을 뭐 존중하거나 미화하는 단어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중립적인 단어들, 그리고 죽음을 비하하는 단어들인데, 이거 다 보면 이제 승하하셨다, 왕 같은 사람들 영면했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걸,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이런 표현들을 직역하면, 그 다음에 죽다, 사망했다, 이런 표현들, 숨이 끊어졌다, 중립적인 표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하하는 거, 돼지다, 이런 끊어졌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비하하는, 이렇게 죽음에 관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 속에 죽음을 굉장히 중시했다. 중시했다기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경외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을 보면 현대 같은 경우죠. 분향소를 제가 이번에 이제 베트남 국장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이미 돌아가셔서 국장을 결정했는데 국장 날짜를 한참 뒤로 잡고 겨우 이틀 정도, 하루 한나절 정도를 국장 기간으로 설정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합니다. 분향소를 설치하고 염하고 입관하고 또 상복을 입는 거죠. 네, 조문을 하는데 이거 집에서 할 때고요. 만약에 장례식장을 빌려서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한 2-3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예를 들면 내일 아침 9시다라고 통보가 가면 8시쯤 가야 돼요. 그래서 9시에서 한 10시 사이에 조문을 받고 바로 발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치면 장례식장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어도 항상 그 시간을 꼭 맞춰야 돼요.
미리 가야 돼. 그리고 이제 가서 그냥 단순히 조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 학력식장에 참석을 하면 화관을 미리 가지고 가서 그 화관을 들고 그 재단 앞에 올려놓고 분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혼자 해도 되고 단체로 뭐 예를 들면 같은 학과 선생님들이 간다 그럼 같이 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발인하면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게 되고요. 집에 이제 그 재단을 만들어서 배를 모시게 되는데 이런 그 절차나 이런 것도 지금은 많이 그 형편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처럼 꼭 3일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 오랫동안 베트남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막 그 전쟁 시기에 뭐 사망을 하고 그러면 언제 그리고 베트남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울 때인데 제대로 된 시신을 보관할 냉장고 이런 게 없는데 다 더운 날씨에 잘못하면 이게 위생상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냥 홍보하고 시신을 매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옛날처럼 이렇게 그 날짜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많이 바뀌어 버렸다. 볼 수 있습니다. 장례 후에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그 사무제처럼 가서 3일 뒤에는 묘지를 손질하고 또 첫째 주 돌아가시고 맨날 첫째 주 적당한 날에 제사를 묘지에서 지낸 다음에 49제를 지냅니다. 사찰이나 사당에서 하고요. 그리고 100일제도 지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이건 아주 특이한 건데 이장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매장을 하는 묘는 영구묘가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뒤에는 반드시 이제 다 3년 정도면 다 썩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다 썩은 걸 수습을 해서 하는데 특이한 풍습은 이 3년 이장한 안에 집안에 또 상을 당하면 이장도 연장되거든요. 3년, 그러니까 만약에 3년 안에 계속 집안에 큰 상이 있다. 그러면 뭐 10년 뒤에 겨우 이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장하는 풍습, 복모라고 하는데, 그러고 이제 매년 기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도 뭐 3년상, 1년상 이렇게 대상 뭐 해갖고 첫해 제사는 더 크게 좀 하잖아요. 그런 듯이 베트남도 첫해 돌아가시고 첫해 제사는 좀 더 행사를 크게 합니다. 크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요. 집에서.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 제사를 첫 제사라도 손님들을 받아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간단하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저녁 식사에 손님들을 많이 초대해서 접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은 뭐 가서 그냥 음식 잘 먹고 오면 되는 거죠. 봉투를 들고 가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이 사람들이 초대를 할 때도 저도 뭐 여러 번 가봤는데 그냥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이러지 우리 제삿날이니까 식사하러 오세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특히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가보면 뭐 여러 사람 저는 처음에 저만 초청받은 줄 알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실 오늘 우리 뭐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제사인데 같이 식사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이제 전통 방식에서 문구 행렬인데 특이한 것은 여기 지금 두 장인데요.
제복을 입은 브라스 밴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전통 악단이죠. 전통 악단은 지금 뭐 이렇게 태평소 같은 것을 부르고 있는데 몇 명 안 돼요. 3명에서 5명으로 구성되고 브라스 밴드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 경우는 뭐 20명이 넘는 밴드를 불러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이제 자기 집에서 주문을 받을 때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브라스 밴드도 부르고 전통 악단도 불러서 교대로 이 사람들이 계속 연주를 해요. 장례 내내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겠죠. 요즘은 거의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우선은 돈도 많이 들고 집에서 잘 안 하고 시끄럽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 제가 하노이를 다니면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자주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여도 이제 뭐 약간만 매국하고 나머지는 차로 상여 모습을 한 차로 운구를 하거나 버스로 운구를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장례 풍습 중에서 베트남 속담이 있는데요. 웅야뜨랑예따라고 하는데 죽어서 의리가 진짜 의리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조문을 가야 된다. 우리가 돈 봉투만 보내는 것은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좀 실례다. 얼굴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조상 제사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의 조상 숭배 신앙, 이것은 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트남 종교는 서양 학자들은 포터블 종교다, 들고 다니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게 종교가 아니고 사실은 조상 숭배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한국의 결혼 이주자들도 자기 집에서 이 베트남처럼 다 재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꼭 무슨 행사나 뭐 있을 때는 분양을 하는 그게 아주 강하다.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예의를 잘 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밝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재단을 베트남 말로 반터라고 합니다. 반은 탁자라는 뜻이고요. 터는 기도하다, 이런 뜻인데 이 반터가 어떤 집이 그러니까 공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넓은 곳에다가 방 전체를 재단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형편이 안 되면 방 구석이나 이런 데다가 선반을 만들어서 향로와 간단한 사진,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정도 아주 작은 선반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런 거 이제 방에 한 칸에다가 넓게 늘 차려놓은 거죠. 이렇게 그냥 이건 제사 지내기 때문에 음식을 차렸고, 이 위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 손님이 선물 가지고 있다 올려놨다가 나중에 뜯어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다 차려놓고 이 밑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면 뭐 탁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좀 잘 사는 집도 뭐 예를 들면 집이 한 50평 된다 하더라도 뭐 손님이 한 30, 40명 왔다 그러면
그 방바닥에다가 이렇게 돗자리 깔고 음식을 펴서 넣고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소설에도 보면 이제 집을 짓는데, 사당을 짓는데 그 풍수지리, 그리고 그 짓는 주인의 사주팔자 이런 걸 막 보는 게 나와요. 굉장히 베트남 사람들 이거 중요하죠. 풍수지리, 특히 건물을 지을 때 풍수지리를 아주 중시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을 짓는 거하고 사당을 짓는 건 좀 다른데, 옛날 전통적인 베트남의 주택을 질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근시 이근강. 첫 번째는 시장이 가까워야 되고, 두 번째는 강이 가까우면 좋다. 우리는 뭐 배산임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트남은 그 일근시 이근강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으로 자기들의 집을 짓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설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한 단편 소설인데, 베트남이 이제 그 개방 직전에 통일을 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 사람들이 많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 배로 막 탈출을 해서 갔는데 남아있는 가족들이 궁금한 거야. 전화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잘 죽었나 안 죽었나. 근데 한 그 점쟁이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설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이게 베트남에서 당시에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이제 보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귀신을 불러오듯이 행동을 하면서, 내가 지금 보니까 뭐 경도 얼마, 위도 얼마에서 지금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 이제 어떤 손님들은 꼬치꼬치 해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이니까, 그럴 때는 원래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조수처럼 쓰는 오토바이를 자기를 태우고 다니는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갖고, 신호를 주면 이 사람이 지금 경찰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놀라서 도망가게. 그럼 뭐 경찰이 오니까 뭐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먹는 그런 이야기를 소설 속에 꾸며놓은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아직도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점친다고 그럴까요? 그런 걸 아주 좋아합니다. 또럼, 여기 아까 또람이라고 쓸 수 있었는데 또럼이라고 쓰십시오. 앞으로 그냥. 왜냐하면 베트남 발음으로는 또럼이고, 럼은 숯불림자예요. 그러니까 소림이죠. 소림. 한자로 쓰면 또럼은. 또럼이 지금 현재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이 나하고 10년을 살았는데, 10년 살고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부인이 많이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 그 부인이 베트남의 유명한 점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베트남의 무형문화재로 된 점쟁이도 그냥 점쟁이가 아니라 구슬하는 점쟁이. 첫 번째 부인이. 그 다음에 이제 농사도, 베트남 농업국가니까 그건 다 알겠고요. 농사와 가인이라고 하는 옆에 그림에 보는 어깨가 매는 소쿠리를 달고, 양쪽에 달고 어깨에 메고 다니는 운반 도구죠.
저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트남에서는 아주 농촌에서는 뭐 보편적인 그 운반 도구기 때문에 저렇게 애기들, 어린 애기들을 또 태우고 한쪽에는 짐을 놓고 균형을 잡고 하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 짐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도 함부로 익숙치 않으면 들지 못할 정도의 무게를 저 아줌마들이, 가냘픈 아줌마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이 가잉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전통적인 운반 도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나온 속담이 있는데요. 길 중간에 가행이 끊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게 끊어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혼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 중간에 저 가행이랑이 중간에 부러졌다는 얘기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졌다. 즉 삶이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전통적인 도구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저장 음식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피클이죠. 일종의 저 까라고 하는 열매의 피클인데 새콤해요. 그래서 저게 가난할 때, 베트남이 가난할 때는 저 한 알로 밥 한 그릇 먹었다. 사실 하나 갖고 다 먹기는 힘들고 한 2알 정도 가지면 아주 새콤하니까 조금씩 떼 먹으면서 밥을 한 그릇 먹을 정도로. 이런 게 다 소설에 나오는 건가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저 음식이 지금은 오히려 옛날에 이제 어려웠을 때 먹던 것들이 요즘 생활이 좋아지니까 다시 찾아요. 그래서 저걸 이제 많이 팔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모든 집에서 다 자기들이 담가서 먹던 거였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사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요. 이 소설에 보면 남아 선호 사상도 물론 나오죠. 거기 보면서 베트남 속담에 삼남불부 사녀불빈, 아들이 셋이면 절대 부자가 못 되고 딸이 넷이면 절대 가난할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되죠? 그런데 그 속담에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아들이 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니까 점쟁이가 아들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호불량, 호랑이가 4마리면 절대 약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해서 양자를 우연히 이제 길에서 아이를 주워다가 양자를 삼아서 아들 넷이 이렇게 되는 그 얘기가 초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베트남 문화라면 사랑에서 제사를 통한 가문의 결속, 가족의 중시, 농경사회, 베트남은 소농 위주로 돼 있죠. 소농이면서 또 가난하고 항상 자식들을 많이 낳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홍수지리, 사주팔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또가 나온다. 물론 그 뒤에도 조금씩 섞여 나오지만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은 1장과 2장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사업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베트남을 잘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베트남 장기는 인기가 있나요? 처음에 그거? 인기가 있냐고요? 예. 예. 그 나이 든 사람도 많이 두죠. 그리고 젊은 애들도 네. 두는 애들이 있고요. 시합도 있고.
그 일본만큼 인기는 아니더라도 인기는 있는 거예요? 바둑보다 인기가 더 많았죠. 아. 베트남의 바둑은 네. 최근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지 네. 거의 없었어요. 그 장기는 많이 줘요. 장기 아까 그 보니까 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왜 왕이 없어요, 왕이? 왕이 있죠. 왕이 아니라 그게 다른 건가? 여기 장, 빼놨네. 장사. 여기에 들어가 있어. 아. 왕을 가운데도 안 놓고 네. 여기 장, 여기는 수. 그러니까 장군하고 예. 수는 뭐죠? 저게 무슨 자죠? 저게 수가? 원수할 때 쓰는 숫자예요. 원수. 그럼 이게 왜? 그럼 나머지는 비슷하네요. 차도 있고 마도 있고. 저 이름은 다 똑같은데 네. 하는 방법은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네. 근데 왜 왕이 왜 이렇게 작지 여기는? 네. 그러면 그 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요 이거? 그냥 똑같이 건너요? 쪼를 그냥 건너가요. 그냥 건너가요? 네. 그건 포도 건너갈 거고 그러면 왜 강이 있지? 네. 포도 넘어가면 되고. 아. 근데 쪼는 넘어가면 못 오죠.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름인데요. 예. 이름을 정말 끝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이름 뭐냐? 그럼 배양수라고 안 하고 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름을 물어보면 그러니까 한 글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름이 4자인 사람, 5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마지막 두 글자가 이름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그건 이제 상대방이 자기의 성을 안다는 거잖아요. 성은 이제 풀네임을 할 때는 성을 다 쓰는데, 이름만 물어보면? 네, 이름만 부를 때는, 왜냐면 베트남에 그 웅회시가 너무 많잖아요. 그 웅회시가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바깥에서 보라고. 1225년에 리왕조가 망하고 쩐왕조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있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데, 예, 남부왕조. 그러니까 이씨에서 진씨로 바뀌는데, 예. 그 쩐씨가 그 이 왕조의 이씨들을 살해를 했어요, 왕족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웅예씨로 바꿔버렸어요. 이씨들이. 그래서 그 웅예씨가 그렇게 많아도 다 틀려요, 자기들끼리. 따져보면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이 성을 우리는 그것도 좀 다른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할 때 내 성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성을 많이 바꿨어요. 근데 그게 권력이 다 죽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 집안들을? 이 씨들이 이 왕조가 오랫동안 정권을 1010년부터 2220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망하니까 다 바꿔버린 거죠. 웅회씨로. 그래서 그때 살아남았던 이웅상이 그 왕자가 죽음을 피해서 식솔들과 부하를 데리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베트남을 떠나서. 그 사람이 해군 참모총장이었거든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표류한 거죠. 그리고 그 장례식은 한국하고 너무 똑같은데요? 장례식은? 제가 늘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베트남 그러니까 송나라 때 주자 가래가 베트남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례 절차나 제사, 결혼식 절차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뀐 거죠.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혼식도 육례라고 해서 6가지 절차 그대로 있고요. 있었죠. 지금 그거 지키진 않지만. 그래서 베트남하고 한국이 아주 그런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죠. 지금은 좀 달라진 거죠. 바뀌었으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집안에 사당 모시는 건 중국 남부 애들하고 똑같은데 예. 그건 그냥 중국 중국 남부 전통하고 공유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똑같은 중국의 지배를 예. 1000년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베트남 제가 좀 답답한 게 베트남을 얘기하면서 베트남을 모계 사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절대로 모계 사회가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요. 2000년 전 얘기라고요. 그 중국이 들어오면서 다 북의 사회로 바뀌었고 사실은 그 이전에도 바뀐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맨날 모계 사회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절대 베트남 역사책에도 그렇게 제가 최근에 봤는데 그러니까 중국 지배기 중국의 북속 시대라고 하는데 지배기를 거치면서 그 모계 사회의 전통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조상 숭배 사상이라는 게 네. 베트남의 핵심 사상인데 이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유학의 전통이에요? 아니면 토착 믿음의 종교라고 결론이라고 보세요? 이것은 두 개가 합쳐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유교의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은 중국에서 온 거죠. 제사라는 게 사당이라는 게 중국에서 온 거죠. 원래 이제 그러니까 도교의 전통이 중국에서 왔죠.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상 숭배가 핵심이에요? 유학이 핵심이에요? 뭐가 먼저? 조상 숭배가 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다. 깊이 박혀 있죠. 조상 숭배가 더 중요하다. 네. 유학은 사실상 공부로 그러니까 관료 사회로 나가기 위한 어떤 학문적으로 돼 있는 거지 종교처럼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교라고 말은 하지만 유교 자체를 종교처럼 그렇게 신봉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이 아들 숭배가 있다고 보세요? 아들 선호가? 지금요? 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 많이 바뀌었어요? 네. 한국은 이제 아들 산호가 사라져가지고.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죠. 베트남은 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농촌 같은 데는 좀 있겠죠. 근데 도시에서는 좀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그래요? 뭐 한국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재산 분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딸하고 아들한테? 특이한 것은 베트남은 장녀도 자기가 형편이 좋으면 제사를 지냅니다. 친정아버지 집이나 친정부모 제사를. 그러니까 그 형제들 중에 되게 형편이 좋은 사람이 제사를 모셔요. 그 얘기들이 뒤에도 나와요. 원래대로 하면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막내 아들이 형편이 안 좋아. 그래서 하노이에 사는 큰아들, 떨어져 사는 큰아들인가? 제사를 하노이에서 모신다. 그거 가지고 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질문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일근 시장이랑 이근 강 있잖아요. 네. 이건 흥미로운데 이건 약간 중국 화교들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근 시장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시장 근처에 살아야 된다는 게 되게 걔들도 그게 압박 있어가지고 화교들은 절대 도시 중심부에 살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베트남도 일근시 이근가. 네. 그게 또 약간 중국 문화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영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1000년이라는 집에 1000년이 넘잖아요. 그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의 영향을 정말 나중에는 그게 누구 건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시장에 그치에 살지 말라는 좀 말이 많아요. 그렇죠. 공부하는데 우리는 좀 산으로 가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도시의 얘기죠. 도시에 시골에서야 뭐 해당되는. 저는 마지막 질문은 이 시인 강을 건너다는 그건 왜 불온서적인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왜 불온서적? 여기에 보면 토지 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베트남에 1950
55년에서 57년 사이인가? 북베트남이 이제 그 프랑스를 몰아내고 네. 저걸 잡았잖아요. 네. 호지민이가 정권을 잡고 하노이로 돌아옵니다. 네. 그럼 이제 북베트남을 그 사회주의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지를 다 뺏었단 말이에요. 뺏는 작업을 하는 게, 네. 뺏어서 나눠주는 게 토지 개혁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이 토지 개혁이 중국 그 공산당에서 이제 그 고문관들이 와서 베트남 사람들을 그 지도를 한 거예요. 토지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 북베트남에 엄청난 부자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베트남 공산당 독립운동가들을 엄청나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토지개혁 때 와서 그 사람이 죽잖아요. 죽음을 당한다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단순하게 땅이 얼마, 뭐 돼지가 얼마, 뭐 밥그릇이 몇 개,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 등급을 나누는데 그 등급 이상이면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호지민이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어요. 국민들한테. 너무 억울하게 그 당한 사람이 약 17만 명이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절대 발표 안 합니다. 55년 그 공산당 토지개혁 북베트남 공산당 네. 토지개혁 얘기가 이 소설에서 비판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 사람 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줌마 얘기가. 그 베트남 이 소설은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의 그 독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가 본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설이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작가는 처벌 안 당했어요? 회수당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뭐 처벌 안 당했지. 아니 뭐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까지는. 요즘 베트남이 좀 세련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판금이 아니잖아요. 뭐 회수했단 말이야. 그 회수 이유는 출판법에 보면 그 인쇄하고 나서 15일 뒤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배포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못 나가게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 저희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을 탄압하거나 이러면 국제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베트남이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거의 작가들을 안 건드리는 방식으로. 안 건드리고 그 대신 책이 안 나오도록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책은 베트남 국민들은 모르겠네요, 그럼? 아니 다 알죠. 다 너무 입으로 해서 수십만 권이 팔렸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작가한테 돈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불법 책 들어보셨어요? 불법 인쇄되니까. 베트남 금방 불법 인쇄물 나와버려요. 하노이 호암기엠 호수 뒤편 쪽 골목에 가면 뭐 책 금지됐다 하는 소리 나면 가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 우리나라의 뭐 토지라든지 태백산맥 뭐 이런 유의 태백산맥처럼 우리 여기 출판사에서 얘기를 했죠. 태백산맥이다. 유영국 대표님 이 책 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한번 보세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여기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요. 우리나라 권위주의적 정권에서 작가를 잡아놓는 방식 그런 것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그 토지개혁 문제 잘못돼가지고 호치민 주석이 사과를 했을 때 호치민 주석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무부 차관인가가
사람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됐는데 이 문제는 바르지 않고 다 숨겨놨는 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인터넷 같은 데 올려서 사실상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저도 미국에 가서 그 남베트남에서 만든 이 토지에 관련된 영화 DVD를 사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남북 간의 그 경쟁할 때 남쪽에서는 이제 북쪽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토지계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어요. 하여튼 저기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주셔가지고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예. 저는 근데 이번에는 가지 앞에다가 그 계란을 올린 거에 마늘이 어울려요. 마늘이요? 지우고 하셔야 됩니다. 그 계란이 뭐 이것저것 온갖 거 올리긴 하는데 마늘을 올리는 건 괜찮아요. 마늘 혹시 여러 종류가 다산에 합니다. 어떤 마늘. 가게 앞에 보통 그 계란가 올려놓잖아요. 이거 아니 교수님 발표자는 말고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세상에 뭐 이것저것 담도 올리고 술도 올리고 콩까지 올리잖아요. 근데 마늘을 이렇게 싼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올리는 이유가 마늘은 뭐일까? 이 관점에서 마늘은 이만한 게 아니고 한국어 말이 사악한 뭐라는 그런 방송인데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기 그 후반부 내용 살짝만 공유하고 살짝만 좀 의견만 좀 나누겠습니다. 아, 이거 저기 내용이 새로운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다 뉴스에 나온 내용만 저기 우리 채팅방에서 공유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저기 뭐 이건 그 인터넷에 안 올릴게요. 그냥 이건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래도 한번 토론해야 되고 좀 뭔가 이 베트남 정치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그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연구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저도 좀 뭐 그냥 당황하던 차에 그냥 우리 배 교수님하고 유 대표님 다 있으니까 어떤 걸 좀 포인트를 맞추라고 좀 조언 주시면은 뭐 저도 거기 맞춰가지고 좀 사람들 좀 구해보겠습니다. 그 응우엠프 쪽이 지난 7월 17일 날 돌아가셨죠? 17일 날 맞나요? 19일 날입니다. 19일 날 돌아가셨는데 저는 공유 안 됐어요? 공유를 듣고 있는데 괜찮으면 아, 전체 화면으로. 전체 화면 어떻게 하더라 이걸? 오른쪽 제일 아래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아까 됐는데 또 안 되네 또. 다시 하면 저는 보이는데 아 보이는데 보이는데 아까는 잘 보였는데 화면 공유에서 예. 선생님이 하시는 거 잠시만요. 그냥 오늘